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정광재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 일면을 장식한 소식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는 하루에만 22명의 확진자가 나온 코로나19 사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에서는 유사 콜택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타다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합법이라고 판단하고 이재용 소카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받아서 35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일면 소식은 동아일보인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급등세를 보인 수원과 안양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실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오늘의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2차 쇼크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어제 하루에만 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2차 쇼크에 빠졌습니다. 지역 감염이 현실이 되면서 이제 정말 믿을 건 시민들의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밖에는 남지 않게 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노무현 정신입니다. 민주당 영입인사인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자신은 노무현 정신에 따라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노무현 정신 무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김형호가 이상해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김형호 공관위원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떨어뜨리면 이상하고 붙여주면 훌륭한 그런 공관위원장, 진짜 어려운 자리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실검 없는 총선입니다. 네이버와 다음이 총선 기간 동안에는 실시간 검색어, 이른바 실검 제공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조작이 진실을 훼손하는 일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신문 읽기 코로나19 확산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닥다닥 붙어 앉은 1시간 신천지 환자 1000명과 예배를 받다 조선일보가 싣고 있는데 어제 확진을 받은 대구 지역의 여성, 이 여성이 대구 지역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고 결국에 수퍼 전파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이 여성분이 지금 실제로 많은 분을 감염시킨 것으로 판명이 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계속 병원에 한방병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에도 네. 교회도 가고 신천지 교회 예. 또 백화점도 가고 호텔 뷔페 식당도 가고 또 대구에 있으면서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해서 네. 얼마나 지금 전염시켜질지 모르는 거죠. 우리 지금 국내에 코로나 19가 1월 20일 날 첫 환자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지금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됐는데 그동안에 잠잠하다가 네. 지금 53명인데 53명 중에서 어제 하루에 22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22명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20명이 대구 경북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또 더 위험한 거는 예. 깜깜이 환자가 7명이나 돼요. 여태까지는 중국 갔다 온 사람들, 그렇죠. 싱가포르 갔다 온 사람, 외국 갔다 온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확진자가랑 접촉했던 사람들 둘 중에 하나였는데 네. 지금은 아예 누구랑 접촉했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7명이나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금 방역이 시급하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뭐 안심하라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과잉 네. 대응하지 마라 했는데 정말 시급한 거 아니냐. 옆집에 산불이 크게 났는데 예. 우리 집 가스레인지 끄고 네. 전자레인지 안 돌린다고 불 안 나는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 예. 불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하루에도 6천 명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방역 대책이 좀 더 한 차원이 좀 높아진 뭐 심각 단계라든지 좀 질병 차원에서 뭔가 좀 수준 높은 차원이 네. 좀 요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 대표 지적하신 것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방역 당국이 어떻게 손 쓸 틈 없이 이렇게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올 만해요. 뭐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확신이 되면 그러면 예. 조금 전에 우리 윤영결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염 위기 경보 단계를 현재 경계 단계에서 4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되겠죠. 심각 네. 단계로 올리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 감염이 전파가 우려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제 올리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와 관련돼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금은 늦은 듯한 입장을 내놓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 그리고 대구 지역에서 22명이라고 하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구 지역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이 충격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것을 그 환자들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병원들의 어떤 대응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만일 이것이 지역사회 감염 전파가 정말 좀 더 다른 지역에서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조짐이 더 크게 확산이 될 때에는 국민적 불안감이 매우 커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어제 이 31번 확진을 받은 여성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14명에 대해서 감염을 시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병원 직원 1명도 이 여성으로부터 감염이 됐다는 거죠. 나머지 3명 정도는 불특정, 그러니까 어디에서 알 수 없는지, 어디에서 알 수 없는 감염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대구는 굉장히 공포감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면에서 다른 소식인데 공포 휩싸인 대구, 도심도 썰렁하다. 유치원 128곳에 대해서는 휴업 명령이 지어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 정말 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다른 곳에 거주하는 대구 출신이라든지 대구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굉장히 좀 걱정과 우려, 근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안부 전화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주고받고 뭐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당장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특히 이제 표면을 접촉해야 되는 그런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코인 노래방이랄지 아니면 PC방이랄지 그런 데는 눈에 띄게 이제 그 고객들이 줄고 있다. 그래서 상권이 더 움츠러들고 있다. 이런 기사 보도들 나오고 있고요. 이미 또 유치원 같은 경우도 28곳을 휴업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0대 환자도 나왔고 연령대가 지금 코로나19 감염자가 40대, 평균 연령이 40대긴 하지만 이미 10대 초반에 이제 환자가 나오기도 했고 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 더더군다나 이 지역 감염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은 폐쇄적이고 어떤 격리 이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지금은 감염 경로가 이제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제 파악되지 않는 환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방역 체계의 패러다임 자체도 지금 전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한 지역에 너무 많은 환자가 일시에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서 걱정과 우려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가 치유하기 어려운 병이라기보다는 중국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부작용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성동구에서도 77세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 역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해외여행과 확진자에 대한 접촉이 없었다는 건데 서울 성동구에서 발생한 이 깜깜이 환자에 따른 서울 지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두려움도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에 발병을 했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병지였던 우한이라든지 후베이 성을 다녀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이후에 17번, 18번 확진자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컨퍼런스를 다녀오고 나서 그 상황에서 중국인 확진자와 접촉해서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또 방역 체계가 한번 바뀌었고 지금처럼 감염 경로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방역 체계가 바뀌어야 하는데요. 저는 경기도 행정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도 행정 같은 경우는 병원 255곳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중에 873명이 폐렴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 전체 환자 수의 4% 정도 되는 수치인데요. 경기도 행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렴 증상이 있는, 유사 증상이 있는 모든 환자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닌지를 같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국 방역 체계 역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뿐만이 아니라 폐렴 또는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닌지 선제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조사 시스템을 퍼뜨리고 그것을 모두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가야만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도 이것을 확산을 막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도 깜깜이 환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 경로당을 거의 매일 이용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접촉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걱정하는 이렇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가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런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어제 있었죠. 20번째 환자의 딸인데 이 딸은 11살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조금 강한 상태여서 코로나19에 조금 더 내성이 강한 것 아니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상당히 뭐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한 번 굉장히 놀랄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여태까지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60대 이상 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이 감염 저항력이 강해서 잘 안 걸린다 했는데 이 11살 어린이는 계속 검사에서 음성 나오다가 네. 격리 해제 직전에 검사하니까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20번 환자의 딸이니까 격리를 했다고 해도 접촉을 많이 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느냐 안 보내야 되느냐 이런 거 갖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게 사회 문제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대구에서도 그 신천지 교회 부분에서 야쿠르트 배달하는 그 판매원이 또 많이 퍼뜨렸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또 예. 31번 환자의 남편이 또 유치원에 운전 기사였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수술했다. 이런 얘기도 확인되는 않지만 지금 네. 떠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의 이 공포심이 굉장히 커지는 저런 그 보도가 아니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빨리 좀 경각심을 너무 여태까지는 좀 걱정하지 말라 쪽으로 많이 했어요. 네. 지난 2월 5일 날은 또 문 대통령이 성동구 보건소에 갔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같이 수행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메르스 때보다 지금 대응이 훨씬 잘하고 있다. 예. 근데 그건 산불 꺼진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야구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할 거를 좀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네. 처음부터 기본부터 좀 해야 된다. 위대한 경영자나 이런 사람들은 네.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위대한 경영자 리더거든요. 네. 지금은 그 국민들을 한쪽에서는 안심시키면서 한쪽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좀 상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네. 지금 확진이 7만 5천 명이잖아요. 네. 예, 사망한 사람만 2천 명이 넘으니까 중국이 지금 손을 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좀 더 좀 친밀한 대책이 좀 요구됩니다. 네. 그래서 세계일보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방역 구멍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일단 우리가 뭔가를 알면 그 아는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알지 못했을 때 갖는 우리가 불안감이 더 큰 거잖아요. 근데 이런 방역 구멍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과연 방역당국, 보건당국에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이제 막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번에 그 발명이 된 감염병인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예. 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감염의 속도가 예. 메르스에 비해서 20배 정도 빠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감염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 치사율이 2 내지 4% 정도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이고요. 지금 문제로 말씀하신 방역 구멍이 더 커지는 것, 특히 그동안 정부는 오염원, 감염원의 차단을 위해서 중국 지역에서 들어오는 특히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예. 일부 입국 제한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130개국 이상이 중국 지역 전체에서 오는 사람들을 입국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참조를 하고 특히 지역사회 감염망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된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우리 중앙사고본부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좀 네. 유념하고 특히 이 코로나19가
계속 진화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말 감염이라고 그랬다가 공기 중에서 이런 호흡으로 감염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가 비접촉 감염도 됐다고 네. 했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진화되는 것 같아서 이런 진화되는 것들에 대한 병원균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또 보다 더 우리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이고 과감한 그래서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선제적 대응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어제 나온 확진자 가운데 특징적인 점을 좀 설명드린다면 중앙일보에서 다뤘는데요. 31번 환자를 포함해서 15명이 한 교회, 그러니까 신천지, 대구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었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싱가포르에서도 26명이 한 교회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 감염이 왜 많을까라는 의문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장윤 변호사님 어떤 분석을 내놨습니까? 중앙일보는. 예, 일단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말 감염이 주요 감염 통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접촉이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좁게 이제 다닥다닥 앉아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여 동안 장시간 이제 옆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공동으로 이제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전염의 어떤 슈퍼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여러 요건을 지금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신천지 대구의 교회에서 이 확진 환자가 들른 이후에 14명이 추가로 한 교회 신도들로 판명이 나기도 했고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도 26명이 같은 경로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확진자로 판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뭐 인터넷으로 뭐 네. 예배를 본다라든지 이런 이제 제2의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게 바로 슈퍼 감염지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연결했습니다. 그 과거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기도 했었던 분인데요. 감염내과 전문입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연구장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었던 국면인가요? 어떻습니까? 아직 질병의 근원지인 중국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제 중국을 비롯한 다른 위험 지역에서 사실 이제 사람들이 아직 이제 국내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지역 사회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건 사실 뭐 예견되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얘기 중에도 교회 같은 다중이 밀집된 공간에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분간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유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시설과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규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뭐 이제 어떤 분이 뭐 다중 이용 시설에 가거나 종교 활동을 하거나 뭐 이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예.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다중 이용 시설에 증상이 있는 환자가 갔던 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이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환자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방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 감기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다중이용 시설은 방문을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증상이 이제 지속되면 뭐 1339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계속해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직 정부는 이게 지역사회 감염 단계는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 감염 단계를 현실로 인정하고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할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미 보통은 이제 위험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제 예. 확진자랑 접촉하는 이런 역학적 연결고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관리가 된다 그러면 좋겠지만 지금 뭐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쪽에서 이런 역학적 연결고리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결국은 이제 뭐 이건 지역사회에 이제 전파가 시작됐다라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이제 확산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충분히 염두에 두고 방역당국에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어제까지 기온이 굉장히 낮았고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온이 높아지고 또 습도가 조금 높아지면
감염력이 떨어진다라는 보고도 있던데 그러면 이제 뭐 봄이 오고 하면 조금 더 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된 건 아니지만 네. 과거 메르스나 뭐 이런 같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 연구된 걸 보면 이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외부에 나왔을 때 생존력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 나와서 생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접촉 감염의 이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대부분 이제 여름 시즌쯤이 되면 그 유행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그 유행이 또 이제 그 여름 상태, 소강 상태를 지나서 또 다시 유행할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네. 사전에 이제 잘 미리 여름에 끝날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첫 초등생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동안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은 이런 감염에 대한 우려가 좀 적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더 두려움이 커진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어린 사람들은 좀 그 감염의 내성이 더 강한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어린이가 특별히 코로나19에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사실 없는 상태고요. 네. 우리나라의 예를 봐도 그렇지만 지금 밀접 접촉자로 보건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들 중에 소아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가 소아가 밀접 접촉자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네. 어린이가 더 특별히 강하다고 보시는 그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른들이 어린이들이 이런 유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들이 다수 있었잖아요. 사망자는 없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내에서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치료가 가능한 수준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앞으로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코로나19는 이제 예전에 사스랑 메르스와 달리 비교적 질병 초기 네. 증상이 심하지 않은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염력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이러스 배출이 이제 심하지 않던 초기 단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도 증상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옛날에 이제 사스 메르스보다 이제 중증도는 굉장히 좀 떨어지지만 전파력이 이제 증상이 경미한 때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의 중증 환자 치료 이런 것보다는 네. 확산 방지를 통해서 그 환자 숫자를 줄여나가는 그쪽 부분으로 이제 방역에 초점이 좀 더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오전에 질병관리본부가 어느 정도나 더 확진자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브리핑도 예정돼 있는데 모쪼록 아주 적은 아니면 아예 확진자가 없었으면 더 좋겠죠. 저희 이제 정치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55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4월 15일에 진행이 되죠. 이렇게 총선 다가오면서 각 당이 공천 작업에 아주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공천 작업이라는 게 인사 문제인 만큼 안 시끄러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친문 방탄복 입은 김남국, 나는 조국이 자랑스럽다라고 밝히면서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과거 조국 전 법무장관 전국 시절에서 조국 백서를 작성하겠다라고 해서 거의 필자로 참여한 사람이기도 하죠. 관련한 얘기 한번 들어보고 전문가들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대 반조국 이 프레임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검찰개혁 찬성 대 검찰개혁 반대 이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프레임으로 바꿔보면 청년 정치인 도전 대 기득권 정치 패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열성 지지자였죠.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설명한 얘기인데, 근데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장윤 변호사님,
실제 민주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와 지금 금태섭 의원의 대응 방식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당 내부에선. 저는 조국을 소환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당 네. 지도부는 그런 사실을 더더군다나 잘 알고 있을 거고 예. 이미 당 내에서 현역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뭐 일부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네. 뭐 이재정 의원 등이 금태섭 의원을 향해서 금태섭 의원이 최근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이번 선거는 조국 수호 선거 대 그 비조국의 프레임으로 치러져선 안 된다라는 네. 말을 그런 말을 왜 꺼내냐 이 부분은 좀 잘못됐지 않았냐라고 이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금태섭 의원 말대로 이 프레임을 금태섭 의원이 거론한다고 해서 이 제기되는 프레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대 반조국, 검찰개혁 대 반검찰개혁의 프레임을 본인 입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청년으로서 또 본인이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강서갑 출마를 강행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짜여질 걸 몰랐다면 정치적 감각이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본인도 본인 입으로 얘기했듯이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될 걸 알았다면 어떤 당의 이익보다는 예. 본인의 어떤 출마 이런 쪽에 더 방점을 찍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계속해서 또 당내에서도 민심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이런 우려와 지적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기사를 보면요.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금태섭 의원을 제명하고 조국 프레임에 대한 걱정을 할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좀 실렸어요. 당 게시판에도 김남국 변호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도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저간의 민심과 민주당 핵심 지지층 간에는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오창석 평론가님. 네, 일단은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선언을 정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다가 당 지도부에서 이제 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취소를 한 상태고, 월요일 저녁부터 이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조국 수호 대 반조국 수호 대 수호의 프레임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날 저녁에 제가 김남국 변호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를 했어요. 예. 본인의 의지와는 아주 무관하게 이미 언론이 그렇게 짜버린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했었는데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이 프레임에 빠져드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네. 일단 김남국 변호사가 그런 프레임을 짰고 반조국 수호를 위해서 나갔다, 뭐 조국 수호를 위해서 나갔다 이런 건 아니란 걸 분명하게 좀 밝혀두는 바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왜 강서갑이었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입당을 했을 때 영입인재 형식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예. 김용민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 두 명이 입당을 했는데 이 당시에 입당을 할 당시는 당 지도부와 모든 걸 상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금태섭 현역 의원 지역구에는 추가 공모가 뜬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는 상태고 지금 계속 김남국 변호사만 조명을 받고 있는데 예. 강선우 부대변인 역시 현재 예비 경선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강서갑에요? 네, 강서갑에.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 혼자 신청한 것이 아니에요. 추가 공모가 떴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 지원한 사람 여러 명이 있습니다. 현재 금태섭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예비경선 네. 후보자가. 그렇다면 이 4명 중에 나머지 두 후보는 전혀 조명되지 않고 김남국 변호사만 몰아가는 것 역시 김남국 변호사에겐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 얘기를 하셨는데 당원 게시판의 이야기를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강서갑의 본 후보가 되는 누구든 조국 수호를 위해서 나갔다라고 했을 때 강서갑 지역구 주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겨우 해봤자 예비 경선이라는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서는 그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붙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지지자의 이야기지. 지지자들이 강서갑에 나가서 조국 수호하면서 강서갑의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라. 이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만약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의원과 당내 경선을 벌인다. 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50%대 50% 구성해서 네. 진행하잖아요. 그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8대2 정도로 금태섭 의원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4년 전에 출마를 해봤는데 네. 일단 예비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 현역 의원이 굉장히 유리한 것이 그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을 이미 알고 있고요. 네. 권리당원의 명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한 명 한 명 만나서 번호를 받아서 자신을 알려야 되거든요. 네. 지금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 동아일보도 관련 소식을 실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커지는 조국 내전 파열음,
그런데 박용진 의원 있죠. 민주당 내에서는 뭐 주류 의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민심이 차가워지는 것 실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표께서도 뭐 여러 사람 만나면 관련한 이런 여권 내에서의 조국 프레임에 따른 분열이 여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상당히 불리하게 그런 프레임이 작용하는 거죠. 예. 지금 뭐 대구에서 뛰고 있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예. 대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도 조국이래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한테 마음에 비딨다는 그 네. 말을 대구 주민들이 계속 얘기해서 선거운동 못하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왜 2016년 그 새누리당의 예. 진박 공천 파동에서 거기서 왜 못 배우나 모르겠어요. 예. 지지층이 단결할수록 중도층은 멀어지거든요. 예. 그때 2016년에 진박 마케팅 하면서 그때 정두원 의원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네. 서대문에 나오면서 대구에서 한마디 할 때마다 내 지역구에서 표가 수천 표씩 우수수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네. 극렬 지지자들이 뭉칠수록 중도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국 수호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저는 중도층은 자꾸 멀어져 가서 이번 선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강서갑이 물론 뭐 김남국 변호사는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네. 왜 강서갑이냔 말이죠. 예? 금태섭 의원이 지금 그 찍어내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네. 공수처 그 반대하다가 기권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국에 대해서도 또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괘씸죄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나왔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하려다가 또 미투 관련되고 해서 출마 못하게 되니까 네. 다시 대항마로 들어가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누구를 상징해요? 조국 수호를 상징하잖아요. 서초국 집회, 네, 네. 서초동 집회에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에서 보기는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으로 짜지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한테 불리한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친문 극렬 지지자들 예. 자제를 요청해야 돼요. 네. 총선 얘기하더라도 총선 좀 끝나고 얘기하줘라. 이래야지 지금 떠들면 떠들수록 중도층은 자기가 지지하는 층이 부끄러울 정도면은 지지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뭐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동아일보에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안희정계와 박원순계 후보들도 공천 과정에서 대거 배제하면서 2016년에 뭐 친박, 진박 공천이 있었다면 지금 여권에서는 진문 공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이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을 포함해서 출사표를 던졌고 서울 광진을의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과 대항마로 나서게 됐는데 이런 진문 공천 논란이 우리 윤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2016년에 진박 공천과 같은 이미지로 다가오시나요, 이재진 교수님?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 부분에 좀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 특정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하고 다른 것은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취합이 되고 그 취합이 된 의견이 정책화될 때 그 정책에 있어서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정책에 보다 더 완결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당의 차원을 떠나서 네. 이 소수자의 의견이 중시되고 다양성이 보장이 되는 정당 문화가 뭐 미래통합당이든 아니면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어느 당에도 다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특정한 세력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특정한 세력화와 관련돼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예. 2016년도에 공천에서도 여러 가지로 뭐 국민 완전 경선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양당이 노력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저 모습은 2016년도 당시 새누리당의 데자뷰 같이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사가 한 걸음도 앞으로 진일보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서 저는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앙일보도 이 여권의 공천 잡음에 관련한 기사를 썼는데 다른 신문에서 보기 힘든 기사를 봐서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권양숙 여사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데 신경민 현역 의원에게 영등포 을 공천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라는 궁금증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관련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 자리에 김민석 전 의원이 영등포 을에 신경민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졌는데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뭐 충분히 경쟁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리니까 신경민 의원이 자신과 조금 친한 권양숙 여사에게 찾아가서 현재의 상황을 좀 얘기를 하니까 권양숙 여사가 이런 요지에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물론 이제 중앙일보 기자가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쓴 겁니다. 이런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이 기자가 뭐 그 팩트 체크를 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말을 기자한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제 네. 본인이 경선을 이제 치르는 것에 대해서 신경민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도 그럴 것이 아마 이제 당규상에는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은 이제 컷오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좀 강경한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또 예외 규정 또한 이 당원 당규에는 규정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천을 이제 관리하고 심사하는 주체들이 구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쨌든 예비 경선에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건전하게 그리고 상호 어떤 뭐 정책과 어떤 이런 본인들의 소신으로 경쟁을 해가면서 후보로 이제 서면 되는데 지금 권양숙 여사를 이제 좀 소환하면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다분히 좀 의도가 있는데 그렇게 국민들 마음을 또 유권자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네.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노무현 정신을 오늘의 키워드로 뽑았는데 김남국 변호사도 노무현 정신을 기치로 출사표를 던졌고 권양숙 여사도 뭐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다시 한번 소환이 된 느낌인데 그럼 진짜 노무현 정신에 맞는 정치적 행보라고 보십니까? 오창석 평론가님. 글쎄요, 뭐 일단은 노무현 정신을 지금 현 시대 정치인, 특히나 민주당 계열에서 얘기하지 않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각자 네. 다 서로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일단 노무현 정신 같은 경우는 일단 거대 권력에 대한 저항, 언론에 네. 대한 개혁, 그리고 지역구도 타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공천 잡음이라고 얘기한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 예비 경선 과정에서는 어느 지역구나 저런 공천 네. 잡음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경민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이 전국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서 여기에만 주목을 받고 있지 사실은 부산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도 공천 잡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팀을 선언하자라고 하는 자리에 두 후보 둘 다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 인지도 때문에 지금 공천 잡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예비 경선에는 어느 지역구나 저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권양숙 여사를 찾아갔다고 해서 권양숙 여사가 절대적으로 누굴 지지한다라고 보기 또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살아전 생전에 김민석 전 의원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의 어떤 충정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이런 정도의 멘트를 남기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걸 반대편 김민석 전 의원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김민석 네.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한다라고 또 막 갖다 쓰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뒤에 있고 누구 정신을 따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은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맡겨놓는 것이 지금 예비 경선 상태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네.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김민석 전 의원이 2002년 이 민주당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제 정몽준 전 의원 쪽에 합류했었던 거에 대한 친노의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시절 지금 대변인을 했던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뭐 어느 지역에 나갈 거냐라고 상당히 궁금한 게 많았는데 결국에는 보수 잠룡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미 둥지를 틀고 있는 서울 광진을로 정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의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장의 반응 어떨까요? 뭐 광진이 추미애 지금 장관이 네. 오랫동안 했던 데죠.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이 또 지난번에 그 종로에서 낙선하고 나서 오랫동안 텃밭을 가렸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네. 오세훈 시장하고 붙은 쪽에 굉장히 빅매치가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네. 저는 그렇게 빅매치는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빅매치가 되려면은 예. 이 정치 1번지 예. 앞으로 저기 당락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의 파급 효과가 커야 되고 또 당락이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긴박하게 승부가 긴박해야 되는데 조금 저 빅매치라고 하기는 조금 싱거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선 고민정 그 후보가 예. 뭐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했는데 아직 뭐 어떤 정치를 보여주겠다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나온 게 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 싸움은 좀 재미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튼 이 역대 광진구 선거 결과를 보면 총선 19대 총선 2012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추미애 후보가 당시에 55%를 얻었었고 지난 선거에서는 여튼 광진을은 현재 여권 편을 많이 들었던 곳이니까 그런 강세를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가서 살려서 바람을 일으켜보자 이런 심산이 아니었을까라는 판단도 들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광진을은 잘 아시는 것처럼 15대 우리 추미애 현 장관이 예. 15대 이제 국회에 들어왔었던 199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계속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추미애 의원이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예. 중간에 한번 17대 때 본인이 이제 그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하지 않아서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가 한번 예. 국회의원이 된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다 민주당에 유리했었던 지역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고민정 후보 입장에서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특히 예. 지난 우리 19대 대선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44%가 나왔으니까 전국 평균 득표율에 비해서 약 3% 정도 더 높게 나왔었던 네네. 지역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고민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지역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사실은 우리 윤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역 선거가 아니라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혹은 네. 문재인 대 오세훈의 정책, 오세훈의 선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질지를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면 생각합니다. 광진을이야말로 정말 이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줄 거냐 아니면 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할 거냐 이런 정권 심판론 성격이 굉장히 강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형호 지금 공관위원장을 맡고 있죠.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면접을 하루 늦추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금 불출마 의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조금 더 줄 테니까 심사숙고 후에 어쩌면 좋은 말 할 때 명예퇴진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장윤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까지 상당히 자유한국당의 그 미래통합당의 공천 과정을 잘 이끌고 있지 않나. 네. 특히 TK 지역 물갈이론이 나오는 이유는 이번 총선에 향배를 가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공천 과정이 이 미래통합당의 깃발만 꽂으면 바로 네. 당선에 이제 등식이 이제 성립하는 그런 지역구에서 어떤 참신한 인물을 어떻게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물을 내세울 것인가. 왜냐하면 기존의 정치인들로는 좀 부족한다는 판단은 내린 것 같고 네. 저는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뭐 TK나 아니면 PK 계속 불출마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민주당으로서도 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어떤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뭐 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과는 다소 간극이 있다는 점 예. 때문에 현역이 계속 이제 출마를 강행하는 비율이 더 높은데 자유한국당, 그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계속해서 현역 불출마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정말 어떤 표심을 공략하고 이럴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정말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제는 그 미래한국당에서 3선의 부산 출신의 이진복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이미 10번째 불출마 선언 의원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TK에서는 지금 3명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오창석 평론가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TK 지역에 있는 의원의 생각과 예. 김용호 위원장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김용호 위원장 생각 같은 경우는 TK는 사실
굉장히 가성비 높은 지역구입니다. 네. 왜냐하면 누군가를 교체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을 달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수를 교체하면 쇄신했다는 이미지는 얻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지역구고 PK 같은 경우는 그 선수를 교체하지 않으면은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쇄신이 단행될 수밖에 없는 지역구고요. 예. TK 의원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실 또 당선될 수가 있고 네. 여기를 바꾼다고 해서 만약에 TK 지역을 누구에서 누구로 바꾼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아니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쇄신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 누가 나가도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TK 의원의 지역 의원의 마음과 김영호 예. 위원장의 마음이 좀 다른 부분이고 하나 따져볼 것이 지금 동작을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오세훈 전 의원이 광진을에 공천받지 않았습니까? 동대문 갑에도 허영범이라는 지역위원장이 네.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 낙선했거든요. 두 번 낙선했는데 이 사람보다 더 지역구 관리를 잘했다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니까 빠르게 이렇게 전략 공천이 된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왜 쇄신하지 않았나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 절체정명의 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지역마다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일보 기사를 추가로 살펴보면 이 김형호 공관위원장의 전화를 받기가 겁난다라고 말하는 TK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으면 좋은 소리 듣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전화 받고 싶지 않다는 그런 속내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윤영걸 대표께서는 TK 지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10명 중에 3명인데 최소한 뭐 6, 7명은 물갈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의 네. 처음에 공천관리위원장 되면서 두 가지 목표를 내세웠잖아요. 예. 하나는 거물급의 수도권 험지 출마. 네네. 그 홍준표 대표랑 김태호 그 전 도지사가 예. 지금 좀 뭉개서 약간 스타일이 구겼어요. 또 하나는 TK 지역의 대대적인 물갈이. 근데 지금 3명밖에 안 가만다고 자꾸 어떻게 뭉개고 있고 네. 주성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만져본다잖아요. 내가 목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네. 끝까지 버티는 건데 그 TK 의원들도 뭐 말은 일리는 있죠. 말은 나도 그 정권 창출에 공헌하고 네. 여러 가지 진짜 TK 의원 같이 열심히 지금 대정부 투쟁한 네. 사람이 어딨냐. 예. 그래서 못 알아준다고는 하지만은 결국 김영호 그 공천관리위원장의 승패는 그 험지 출마 홍준표, 김태호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TK 의원들의 몇 명을 더 주저앉히느냐. 근데 지금 김영호 그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예. 그건 좀 저는 이해해 준다고 봐요. 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예. 컷오프 하듯이 목 치듯이 줄 서 해가지고 목 치고 그 기업체들 임원 자르듯이 명단 불러서 자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최소한 시간을 줘서 예. 스스로 좀 물러나게 해야지 무소속으로도 출마 안 하고 네. 뒷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려주는 과정은 괜찮다. 하지만은 TK 의원들이 사퇴를 안 하면은 예.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참신한 거를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4.15 총선에서 아주 미래통합당 통합만 했지 뭐 바뀐 게 없네. 네. 옛날 새누리당보다 못하네. 이런 네. 이미지가 있으면은 선거에서 선거 못한다고 봐야죠. 네. 자, 이런 뭐 공천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억울하고 나를 떨어뜨린 사람에 대해서 뭐 서운한 소리를 좀 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김영호 공관위원장 갈수록 이상해진다 라는 요지의 문자를 이해운 의원에게 보낸 게 취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미래통합당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새로운 보수당 의원들이 주로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서 공천을 뭐 차일피일 미루면서 확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서운하다는 뜻일 것 같은데 이재진 교수께서는 저 문자 있잖아요. 네. 거의 뭐 기자가 찍으라는 듯이 휴대폰을 이렇게 드러낸 것 같은데. 뭐 유승민 의원께서 네. 뭐 의정 활동을 1, 2년 하신 게 아니시고 지금 네. 국회 내에서 휴대폰을 갖다가 항상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 다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 공개였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큰 배는 만들었지만 네. 그 배에서 실제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원들과 선장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와 같이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열음이 생길 것이고 그 파열음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공천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것은 바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뭐 유승민 의원이나 또 이해운 의원이나
이런 분들께서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바 혹은 또 다른 보수당에 있다가 이번에 미래통합당에 이제 합당을 해서 예.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불안해하고 계시는 마음, 그것은 사실은 원래 자유한국당에 있던 의원들도 동일하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결국 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바로 김영호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맥락은 다 그 메시지상에서 이해를 했는데 1분 차이로 명운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 건 무슨 의미인가요? 저도 그 맥락이 좀 이해가 네. 잘 안 됐었는데요. 아마 이제 그 뭐 간발의 차이로 이제 그 공천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표현으로 읽혔습니다. 저는 그래서 5분 동안 면접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네. 공천 면접이. 그러니까 5분밖에 되지 않는 찰나의 순간 네. 그걸 1분으로 표시한 건지. 하여튼 조금 맥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었는데 예. 저희가 관련해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이런 내용을 이제 질문을 기자들이 한 거에 대해서 답변한 걸 준비해 왔습니다. 요즘은 카메라 성능이 좋아서 찍으면 다 나오던데. 유승민 의원이 이현 의원에 대해서 본인의 일정의 취지를 보자면 이현주 의원 단속공천, 이현 포도투, 비상호 문제를 어떻게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거론이 됐는데 그 부분은 확인된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승민 의원하고 직접 접촉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뭘 하는 것인지. 네. 김영호가 점점 이상해지네라는 표현을 받은 김영호 당사자는 뭐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아마 우회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또 표시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또 하나 관심이 가는 공천지가 있습니다. 이현주 전진당 전 대표죠. 이현주 의원이 광명이 지역구인데 지금 이제 부산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현주 의원의 부산행을 놓고 통합당 전체가 시끌하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찬석 평론가님? 일단은 이현주 의원이 영도여고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부산 영도 출마를 사실은 예전부터 본인도 슬쩍슬쩍 언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전진당과도 통합을 한 상태인데 전진당은 사실 현역 의원이 한 명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현주 의원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통합에 대한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현주 의원은 결국은 본선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녀가 원했던 이현주 의원이 원했던 지역이 영도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현역 의원인 김무성 의원 그 지역구에서 재선을 했고요. 예. 김영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영도 92년 민자당 때부터 내리 5선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도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지금 미래통합당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갈 겁니다. 다만 이현주 의원 스스로는 반드시 부산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부산에서 같이 뛰고 있는 다른 후보들, 그렇죠. 다른 현역 의원들이 이현주 의원이 전략 공천 됐을 때 부산 판세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경고방동하지 마라 네. 라는 이야기를 또 남긴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제 또 그 국회에서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있었는데 상당히 강도 높게 현 정부를 비판했고 총선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3년은 그야말로 재앙의 시대였습니다. 첫째, 헌정 재앙입니다. 둘째, 민생 재앙입니다. 셋째, 안보 재앙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거대한 민심의 분홍 물결이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입니다. 네,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4.15 총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 전체적인 선거 구도는 이제 1대1 그 구도가 확정된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전국 253개 지역구와 47개 비례대표 의원 300명이잖아요. 일당이 누가 될 거냐? 제가 요새 제일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일당이 누가 될 것 같냐? 정반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건데 윤 대표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당은 어디로 예상하세요? 그 예상이 맞는 적이 거의 없잖아요. 예. 지난 2016년 때는 다들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압승한다고 네. 정치 전문가들이 다 그랬어요. 200석 넘어간다고 전망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 뚜껑 열어보니까 어때요?
졌잖아요. 새누리당. 그렇죠. 일당 자리를 내놨죠. 예. 우리 국민들은 저 오만하고 저 목에 힘주고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한 50일, 2달도 안 남았는데 오만한 당, 예, 건방진 당 이거 심판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네. 그리고 경제 지금 경제 나쁘잖아요. 네네. 예, 경제 나쁜데 코로나 때문에 나빠졌다고 하는데 좋아지다 코로나 때문에 나빠졌나요? 그거 판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나쁜데 코로나 때문에 더 나빠진 건지 원래 좋아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나빠진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 온양온천 시장 가서 재래시장 아주머니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경기 어떠냐니까 시장이 거지 같아요. 예. 지금 시장에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진짜 이 문정권이 잘못해서 그런 건지 원래 세계적으로 어려워서 같이 어려워진 건지 그런 판단을 저는 유권자들이 하지 않을까. 그게 저는 표심으로 나타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상당히 좀 앞서 있는 건 아니라는 평가를 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뭐 이제 거의 비슷비슷해진 건 아니냐라는 평가를 해서 그 부분에 좀 공감하는 편이었는데 오창석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사실 저도 이제 비슷하게 봤었는데 현재 지금 코로나라는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요소가 지금 예.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월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도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불안감에 떠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네. 4월에 미세먼지라는 또 다른 또 비정치적 요소가 또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정치적 요소가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하나 남았고 사실은 집권 여당 측 입장에서는 선거를 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현 정권에 대한 득점을 홍보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실점을 어떻게 방어하느냐 이거 남아 있었고 또 하나는 반대적으로 제1야당이 얼마나 쇄신하느냐 네. 그리고 쇄신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냥 지금 신재철 원내대표처럼 재앙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정부가 무엇을 잘못해서 어떠한 것이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2016년 뭐 새누리당 200석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한 달 전까지 국민의당 바람이 호남에서 네. 그렇게 불 줄 몰랐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55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 정말 2016년의 20대 선거와 비교해 보면 3당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3당이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때보다 많은 기대감이 좀 적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50일 만에 다시 이 재심을 받으면서 결국 확정이 됐죠. 17년형이 확정됐고 형량이 지난 1심보다도 2년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수감됐는데 이 법정에서의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일단 그 법정 구속이 됐는데 보석 상태로 풀려져 있었기 때문에요. 본인이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한 7분여 동안 제대로 이제 말을 잇지 못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과 짧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법정 구속이 되면 바로 이제 구치소로 인신이 이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 이렇게 형량이 뭐 조금이나마 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액, 그 다스 관련 소송과 관련해서 받았다는 그 액수가 한 27억 정도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형량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1심에서 또 면소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뭐 선거 캠프에 어떤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든지 하는 일련의 행위가 각각의 개별 행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 마지막 행위까지가 포괄일죄라고 해서 일련의 하나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효의 기산점을 제일 마지막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종전의 면소 판결을 유죄로 바꿨습니다. 이런 여러 어떤 요소가 작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법정 구속이 됐고 형량도 2년이 는 17년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3심이 진행돼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계속 이제 구치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미결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서 이제 재판을 계속 준비하게 되는데요. 네. 대법원 같은 이제 상고를 할지 말지는 아마 변호인들과 고심을 해보겠다고 했지만 상고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증거 기록을 보고 같은 법률인으로서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내린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변호인들이 공언했기 때문에 아마 상고를 할 거고 검찰 역시 본인들이 이제 원했던 구형량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다 상고를 하고 그렇다면 구치소에서 재판을 또 준비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일보는 현직 판사의 요구, 공개 요구가 큰 파문을 낳고 있다라는 기사를 실었는데 김동진 부장판사가 다소 도발적입니다. 문 대통령 하야하라라는 요구에 공개 요구를 해서 현직 법관이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해서 상당히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김 부장판사는 이걸 올린 다음에 다시 이제 삭제를 했어요. 김 부장판사의 과거 이제 행보를 보면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다소 공격적인 공개 요구를 한 거죠? 네. 우리 김동진 판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의 수장인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국제법 연구회 소속의 그 부장판사입니다. 네. 이분이 이번에 문 대통령을 하야하라라고 하는 그런 글귀를 아마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이제 뭐 며칠 있다가 바로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분이 그 전에도 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긴 하셨어요. 2014년도에는 국정원장인 당시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 재판을 받았을 때 무죄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김동진 부장판사가 본인이 그때 당시에 사법부 내부망에 법원 내부망에다가 법치주의는 죽었다. 지록 위마의 판결이다라고 해서 당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당시에 글의 말미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법치주의는 판사에게 헌법이 주어진 책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시 본인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를 했었던 반면에 이번에 더 흥미로웠던 것은 본인이 이번에 지지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에서 시작이 돼서 금년도 1월에는 추미애 장관의 그 검찰 인사에 대해서 헌법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사전적으로 경고를 했었죠. 사실 공무원이고 또 판사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띠고 있어야 그 판결에 수긍하는 국민들에게도 사실 동의를 구하기가 쉬운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내용상으로 상당히 공감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또 현재 여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인들을 지지했던 분들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여유로움과 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장판사 법원 내 상당히 고위직이잖아요. 고위직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과정에서 표현의 어떤 정제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윤영걸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판사는 원래는 판결로 말하는 게 옳죠. 근데 이제 개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SNS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는 적절치 않지만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걸 보고 옛날에 조선 말에 최익현, 임진왜란 때 조헌, 도끼 들고 대궐 앞에 가서 상소했잖아요. 그거를 지부복걸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끼 들고 가서 목숨 걸고 상소하는 거. 이게 저는 임미리 교수하고 이 김동진 판사 저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요. 임미리 교수는 민주당만 빼고 그랬잖아요. 이 김동진 판사는 대통령 하야하라. 근데 실제 뜻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대통령 하야라는 말 대신에는 대통령 정신 차려라. 임미리 교수는 민주당만 빼고가 아니라 민주당 똑바로 해라. 그 뜻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기저에는 애정이 바탕이 된 내용이겠죠. 매는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아봤지만 사랑의 매하고 선생님이 부부싸움하고 가서 화풀이로 애 때릴 때하고 그건 맞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보수 아닙니다. 자기들이 진보 문재인 정권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조국 사태나 이런 거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마음의 빚이 있다고 조국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 글 써놨더라고요. 왜 국민한테 마음이 있지 조국한테 마음의 빚이 있느냐. 여기서 굉장히 분노한 게 지금 이 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임미리 교수나 김동진 판사 글을 저는 제목은 좀 민주당만 빼고 대통령 하야하라지만 내용을 보면은 좀 과한 내용도 있지만 좀 수긍하고 좀
그 절차 탁마하고 받아들여져야 할 내용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런 지지층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네. 그때 정권의 폭이 저는 넓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쩌면 진중권 전 교수도 뭐 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진중권 전 교수도 한때 뭐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오랫동안 활약해 왔는데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이게 정말 진보의 가치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진보 진영 내에서의 다양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나오면서 원래 21일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검사장 회의를 추미애 법무장관이 개최한다고 했었는데 이거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열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이게 뭐 여러 전국 지역에서 모이는 이런 행사를 강행한다는 건 부담이 있었을 것 같죠?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화가 될 것을 염려했던 정치적 판단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어쩌면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뭐 그런 건가요?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검찰의 기소, 그다음 수사 분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네. 그와 관련돼서 이번에 검사장급 회의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우리 추미애 장관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도 상당히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이번에 그 연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 논의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총선 이후에 또다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매일경제 신문 살펴볼까요? 불법 탁치된 타다, 늦게나마 공격적인 투자와 증차에 시동 건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제 변호사 제가 두 분께 여쭤보니까 다 무죄 날 것 같다고 해서 그분 두 분 다 맞췄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짧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역외군수사업법 위반으로 됐는데 이제 렌터카 사업자가 이걸로 수익 사업을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 재판부는 소카와 이 고객들이 아주 초단기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그런 어떤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들어줬고요. 이게 입법으로 규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처벌하는 게 맞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행 체계로는 그렇게 판결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사진 설명에 법원이 미래의 편에 서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침엔 매일경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